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크롤을 내리던 제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가득, 회색빛 바다 위에 붉은 깃발을 단 낡은 어선 수십 척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세 척 남짓한 한국 해양경찰의 단속선이 떠 있었고 그 위에 선 해경대원들은 방패 하나에 의지한 채 쇠파이프와 둔기를 휘두르는 중국 어선 선원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뉴스도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해경, 중국 어선과의 실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보아온 그 어떤 국제 분쟁보다도 더 처절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의 경고 방송이 울리자 중국 어선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해경의 단속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선박 간의 격렬한 충돌, 그리고 그 틈을 타 무기를 들고 올라타는 선원들. 그 순간에도 해경대원들은 함정의 흔들림을 버티며 선체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양 안보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지난 10년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불법 조업, 해적, 해양 영토 분쟁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만큼 저를 멈춰 세운 장면은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나라의 문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은 전사입니다. 중국 어선이 왜 한국 바다에서 이러는 거죠? 미국이라면 벌써 발포했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공감이 많은 댓글은 이 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바다를 지키는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해경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저는 그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K-팝, 드라마, 전자제품, 현대차, BTS 같은 글로벌 이미지들은 익숙했지만 국경, 안보, 해양주권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무지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둥성에서 출발한 어선들이 저인망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해역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저는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이라는 민감한 분쟁 수역, 그리고 그곳을 통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중국 어선 무리. 이들은 선명하게 인공기를 달고 침범했고 한국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면 NLL 북쪽으로 도망쳐버리는 식으로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업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체면을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침투 행위라는 사실을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영상만 분석하고 기사 한 편을 쓰는 것도 가능했지만 이건 데이터나 통계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해경대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쇠창살이 튀어나오는 배에 맨몸으로 올라타면서도 물러서지 않던 그 표정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국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고 취재 협조 요청을 넣고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서해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현장 동행 취재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향하는 그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어업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매일 국경이 지켜지고 있는 전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서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연평도. 불법 중국 어선이 가장 자주 출몰하고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이 주둔한 바다의 최전선입니다.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저는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저 너머 어딘가에선 매일 목숨을 건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경본부에 도착한 저는 단속 출동을 준비하는 대원들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대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호진 경장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운 좋으시네요. 큰 녀석들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큰 녀석들이요? 네, 100톤급 이상짜리 중국 어선 무리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놈들이라 보통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무수한 경험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호진 경장을 포함한 팀과 함께 고속단정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레이더에 찍힌 점들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 경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목표 어선 7척, 단속선으로부터 북서쪽 8km 접근 시작합니다. 어둠 속 바다를 가르며 이동하던 중 갑자기 무전을 통해 선원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어선들 NLL 인근에서 망망이 흩어지고 있음. 일부는 우리 쪽으로 접근 중. 전개 준비. 선박이 가까워질수록 바다 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 밧줄로 묶인 어선들이 둥글게 모여 방어 진영을 형성했고 우리를 향해 서서히 방향을 틀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낡은 철제 어선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 우리가 탄 고속단정 바로 앞으로 들이받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정 경장이 소리쳤습니다. 왼쪽으로 틀어. 충돌 방지. 엔진이 울리며 단정이 반대로 꺾였고 간신히 충돌을 피했습니다. 단속선이 뒤따라오며 확성기로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지금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정지하십시오. 하지만 그 어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진 소리를 키우며 해경을 향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해경대원들이 로프를 던지고 갈고리를 걸어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눈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방패와 장봉으로 버티며 쇠파이프와 날붙이로 무장한 선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치열했습니다. 정우진 경장은 가장 먼저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철제갑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간 한 선원이 휘두른 쇠막대기가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순간 휘청거리는 정 경장.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짧게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결국 어선은 제압되었고 선원들은 포박되어 단속선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승선한 해경대원들은 헐떡이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무사히 끝났네. 그 소리는 감격도 환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다는 그저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저는 대원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면 무섭지 않으세요? 정 경장은 잠시 웃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많이 무서웠죠. 그런데요, 이 바다가 우리 바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섭다는 감정은 뒤로 가요.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 저는 해경과 함께 현장을 누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어선이 겉보기엔 텅 비어 있었지만 선창 아래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치어 수천 마리를 숨긴 걸 적발했습니다. 또 하루는 어민의 제보를 받아 낮에는 한국 해역 밖에 있다가 밤에 몰래 들어와 조업하는 어선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해경의 역할은 단지 단속을 넘어서 국가의 바다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단속선으로 수천 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자신들의 위치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경은 단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경계선 위에서 총 대신 방패를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존경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바다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겪게 될 진짜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서해의 밤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 해양경찰은 다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지 폭풍전의 정적일 뿐이라는 것을요. 정우진 경장은 단정하게 정비된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으로 대형 중국 어선 무리가 내려오고 있답니다. 사전 합동 단속 경고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덤덤했지만 그의 손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방패와 방검복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어선 검문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속단정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리고 있었고 바다 위로는 작은 안개가 내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더에는 점점 다가오는 점들이 포착되었고 그 숫자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 경장이 무전기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불법 조업 의심 선박 다수 포착, 접근 중, 전체 단속 준비. 우리는 숨을 죽이고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선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배는 낡고
선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어선 한 척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고속단정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경고 방송이 울리기 시작했고 대원들이 신속히 반응했습니다. 좌현 회피, 충돌 방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고속단정과 어선이 격렬하게 부딪혔고 철판끼리 부딪히는 소리에 바다가 울렸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들렸다가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느낌. 귀에선 삐 소리가 계속 울리고 눈앞은 순간 하얘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게 정말 취재가 맞는 걸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우진 경장은 팔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의연했습니다. 부상자 확인, 장비 이상 확인, 모두 보고하십시오. 그의 지시에 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다리를 다쳤고 또 다른 대원은 방패가 찢어졌지만 끝까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 무리는 우리를 둘러싼 채 포위 진영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단정을 막아서면서 조업 장비를 일부러 내던졌고 망치를 들고 으르렁거리는 선원들의 눈빛은 명백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정 경장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위협 수준 심각, 포위 중, 본부, 즉시 지원 요청. 그러나 지원이 도착하려면 최소 15분 이상. 우리는 그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 경장은 대원들을 모아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나면 이 바다는 더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절대 밀리지 맙시다.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말에 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방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숨을 건 결의를 이토록 조용하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진짜 나라를 지키는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멀리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해경경비정이 전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포위망을 형성하던 중국 어선들은 지원선이 도착하자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단속선을 회복하며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단속 후 저는 물에 젖은 방검복을 벗고 숨을 고르던 정 경장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번 이렇죠.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늘 긴장되고 늘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바다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조차 전장처럼 들렸고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말은 뉴스 기사나 국제회의장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조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해의 밤바다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그날의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경대원들과 함께한 며칠간의 동행 취재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대원들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해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위험과 맞닿아 있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우진 경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 바다가 안전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에서 해경대원들의 깊은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경대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어선들과 대치합니다.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바다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대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까? 그의 말에서 해경대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대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다의 소중함을 알고 해경대원들의 노고를 이해하며
그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정우진 경장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바다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해경대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해의 밤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 뒤에는 해경대원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바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해경대원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바다를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한글 쓰는 부족이 있다고 그날 밤 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미쳐 있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이라는 제목의 영상. 썸네일에는 어두운 피부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 나, 다를 쓰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이거 어그로 심한데 하면서 클릭했죠. 근데 그게 진짜 실화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한 마을. 낡고 작은 교실 안 플라스틱 책상에 앉은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기억, 니은, 디귿을 또박또박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오늘의 단어 하르마라라고 쓰여 있었는데 글씨체는 분명 한글이지만 단어는 생소했죠. 교실 벽에는 환영합니다. 바르게 살자 같은 문장이 적힌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인도네시아 섬마을에 왜 한글이 있는 거죠? 레딧에는 이 영상이 퍼지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글이 세계로 진출했네. 문자 없는 부족에게 문자를 준다고? 근데 왜 하필 한글이지? 문화 침략 아냐? 이거 진짜야? 설마 조작 아냐? 그 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인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이름이 정덕영. 혼자서 부톤섬에 살면서 아이들 가르친대요. 단 한 명? 혼자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연결됐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케이스토리보다도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덕영이라는 사람, 그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덕영 선생님의 첫 등장 사진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름한 흰 셔츠에 배낭을 맨 중년의 한국 남성. 주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피로와 햇볕에 그을린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어요. 그는 원래 20년 넘게 제약회사에 다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국어 사전을 외우듯 읽는 사람이었어요. 산속에서 보석을 줍는 느낌이었어요.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 거였구나 알게 되면 기분이 좋았죠. 2006년엔 KBS 우리말 겨루기에서 우승까지 했고 결국 한글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까지 땄죠. 그리고 2010년 우연히 보게 된 한 공고. 한글로 소수민족의 언어를 기록할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가 처음 도착한 부톤섬은 그야말로 지구 끝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기 일쑤였고 하수도는 없었으며 인터넷은커녕 휴대폰 신호도 간헐적이었죠. 교실은 바람이 훅 들어오는 판잣집이었고 책상은 중고 가구들을 주워다 맞춘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수업에 들어왔고 종이 한 장도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글로 자기 부족어인 찌아찌아어를 적게 했습니다. 찌아찌아어는 다양한 자음과 모음, 성조가 섞여 있어서 로마자로 표기하기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합형 문자, 다양한 발음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 그는 그걸 아이들과 함께 실험했고 놀랍게도 아이들은 금세 익혔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파견되었을 때 정 선생님은 행정적 충돌로 인해 1년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땐 세종학당이 들어섰지만 그곳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 그가 하고자 했던 한글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허탈하게 지내던 어느 날 지인 몇 명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가 조금씩 돈 모을게요. 다시 다녀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후원 모임은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류 협회가 되었고 그 힘으로 정덕영 선생님은 다시 부톤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홀로의 싸움이었습니다. 비는 새고 교재는 본인이 직접 만들고 인쇄해야 했고 현지어를 체록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야 했고 심지어 한 번은 말라리아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까지 갔습니다. 한 번은 언어 자료를 수집하러 조그만 배를 타고 섬을 이동하다가
폭풍에 휘말려 배가 표류했습니다. 밤이 되자 캄캄한 바다 위에서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겨우 구조되어 살아 돌아온 그는 그 다음 날도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선생님 하고 웃는데 내가 안 가면 이 수업이 끊기거든요. 지금까지 정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운 찌아찌아족 학생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몇 명은 이제는 스스로 교사가 되어 그를 돕고 있어요. 부톤섬의 시장 간판, 버스 정류장, 공공기관에도 한글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가 직접 쓴 교재 바하사 찌아찌아는 현지 고유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화적 침략이 되지 않도록 사파는 현지 얼굴을 쓰고 이야기 내용도 전통에 맞췄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이면엔 지금도 불안한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은 여전히 없고 후원은 불안정합니다. 홀로 이끌어온 이 교육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그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말을 잊지 마. 그리고 너희 이야기를 써. 그 언어는 너희의 삶이고 너희의 힘이야. 그는 어떻게 이런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서울 강남 유리벽에 둘러싸인 23층 사무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고객 미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바쁘게 돌아다니던 어느 제약회사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덕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뷔페에서 샐러드를 먹었고 퇴근 후엔 늘 새 책을 사서 읽으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중산층의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의 정체는 말과 글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국어사전을 읽고 단어의 어원과 의미를 파고들며 시간을 보냈던 그는 여전히 퇴근 후 혼자 사전을 뒤적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을까? 사람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 글이라면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그에게 2008년 어느 날 운명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문자로 도입했다는 이야기. 그 뉴스는 마치 잊고 있던 심장 한 켠을 콱 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글이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그리고 2010년 훈민정음학회를 통해 찌아찌아족의 한글을 가르칠 교사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말렸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정글에 간다고? 애들은 어쩌고?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는 말없이 사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톤섬, 인도네시아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외딴 섬. 그가 처음 도착한 마을은 바우바우시 외곽의 작은 부족 마을이었습니다. 비행기만 3번, 배까지 타고 서울에서 무려 40시간 걸려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 푹푹 찌는 열기와 소금기 머금은 공기가 숨을 막을 듯 밀려왔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이고 인터넷은커녕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곳. 가게라고는 플라스틱 간판 하나 달린 구멍 가게뿐이었죠. 마을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맨발로 다가와 웃었습니다. 옆에선 염소가 울고 닭이 교실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교실은 판잣집이었고 책상과 의자는 모두 기증받은 중고품. 한쪽 격에는 바나나 잎으로 만든 선풍기가 덜그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구나. 하지만 그 열악함 속에서도 아이들의 눈빛은 유난히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찌아찌아족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록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 언어는 귀로만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세대 간의 지혜, 감정, 역사 모두 말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수록 조금씩 바뀌고 결국은 사라져갔죠. 그런데 한글은 그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형 체계, 복잡한 발음도, 성조도, 이질적인 소리까지도 한글은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찌아찌아어의 복합자음. 예를 들어 하르마하라 같은 단어, 강바람을 뜻하는 이 단어는 로마자로는 음이 툭 끊기지만 한글로는 부드럽게 연결됐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배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우리말을 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정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전 먼저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한국의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너희 말을 기록할 도구야. 그는 현지 설화를 바탕으로 교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종이도 없던 시절엔 페지를 모아 복사해 나눠주었고 그림은 직접 펜으로 그렸습니다. 교재 속 인물들은 찌아찌아족 아이들의 얼굴, 복장은 전통 의상을 그대로 반영했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일부 현지 관리들은 긴장했고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반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문화 침략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할 법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장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건 한국말이 아닙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자기 말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가 아파서 슬펐어요. 내 친구가 웃어서 기뻤어요. 엄마가 나를 안아줬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감정이 있었고 이야기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글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정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한 아이가 제게 일기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건 제 이야기예요 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싹이 트던 한글 교육은 1년 만에 중단될 위기를 맞습니다. 행정적 마찰, 재정 부족, 주변의 압박 결국 그는 철수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던 날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정 선생님을 아이들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엔 언제 와요? 정덕영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한국에서 다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인들에게 하나둘 후원을 요청하고 교육재단을 만들어 작은 단체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류협회. 그는 퇴직금을 털어 교재를 인쇄하고 노트북 한 대만 들고 다시 부톤섬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아이들뿐 아니라 현지인 교사를 양성해 더 넓은 교육을 꿈꿨습니다. 이건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교육이 진짜 뿌리 내리려면 찌아찌아 사람들 스스로가 가르쳐야 해요. 서울 강남의 빌딩에서 계약서를 쓰던 손이 이제는 열대정글 마을에서 분필을 들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한글이 가진 힘을 믿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가 진짜 절망에 부딪힌 순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낸 순간입니다. 선생님, 한글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자기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덕영 선생님은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정장을 입고 계약서를 넘기던 시절, 그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낯선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에서 아이들이 맨발로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부르는 세상을 살게 될 줄은요. 그는 어느새 찌아찌아 마을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논두렁을 걷고 비 오는 날엔 교실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아이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때로는 작은 연극도 했습니다. 마을 축제에선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한글 포스터를 들고 무대에 올랐고 시장 입구 간판에도 한글 문구가 새겨지기 시작했죠. 우리의 말, 우리의 글, 한글로. 하지만 그 작은 기적 위에 첫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찌아찌아 마을 축제 날이었습니다. 교실에는 한글로 적힌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분주히 공연을 준비 중이었죠. 정 선생님은 너무 기뻐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거지? 현지 행정 담당관이 교실 안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벽에 붙은 포스터와 칠판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식민지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은 놀라 웅크렸고 정 선생님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변명 마세요.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외국인 교사가 와서 자기 나라 글자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걸 쓰고 밖에서는 이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찌아찌아족, 한국에 흡수됐다고 할 겁니다. 그날 밤 정 선생님은 말없이 교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들, 아이들이 쓴 시, 삽화, 자신이 손으로 써넣은 교재 표지, 그 모든 것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몇몇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인도네시아 진출, 환영과 우려 공존, 소수민족 문자의 한글 도입 문화 침략인가, 구원인가.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취지라도 남의 문화를 침범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정 선생님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누군가의 문화를 침범하고 있었던 걸까? 그는 수업을 멈추고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하루는 바닷가에 앉아 아이들의 노트들을 다시 펼쳐보며 울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나는 그걸 글로 남길 수 있어서 기뻤어요. 며칠 후 교실에 돌아가지 않던 정 선생님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쓴 시예요.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말은 우리 집 같아요. 한글은 문이에요. 문을 열면 세상이 보여요. 그 시를 읽고 정 선생님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행정관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이 아이들의 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교재를 보세요. 내용은 전부 찌아찌아족의 설화와 이야기입니다. 사파도 등장인물도 모두 현지의 전통을 반영했습니다. 그제야 오해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는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후원은 급감했고 그는 교재조차 인쇄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한 달 식비도 빠듯했고 전기세를 몇 번이나 연체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엑셀 파일을 열어 예산을 확인하고 다음 달까지만 버텨보자고 되뇌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소녀의 생일 파티를 보며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와요? 곧 간다. 내 사랑아. 그 통화를 끊고 그는 교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5년 전 가르쳤던 제자 아비딘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정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모여 앉아 찌아찌아어 단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한글 표기를 논의하고 발음 기호를 체크했습니다. 여기 이 단어는 입 모양이 다르니까 어보다는 애가 더 가깝지 않아요? 그래, 내가 더 잘 아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들은 함께 교재 표지를 그리고 서문을 썼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책은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그 언어의 친구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10년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던 거였다는 거요. 해가 뉘엿뉘엿 지던 어느 봄날 부톤섬의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익숙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달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눈에 띄는 간판들. 지미노 식당, 바우바우 공룡, 정류장.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요.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이제는 낯설지 않은 그 글자들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덕영 선생님은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처음 이 마을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한쪽 벽에는 정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아비딘이라는 청년은 이제 이 마을의 정식 한글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그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칠판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음을 배워요. 무로 시작하는 찌아찌아어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은 경쟁하듯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마루마루, 무로파. 그 모습을 교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정 선생님은 자신이 쥐었던 분필을 이제는 제자가 이어쥐고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린 거구나. 그의 책상 위에는 먼 곳에서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로자 부족교육위원회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죠. 우리는 지금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습니다. 찌아찌아족처럼 우리도 우리말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은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켠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후원은 언제나 빠듯했고 교재 인쇄는 늘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종이도 부족해 칠판에만 의존해야 했고 학교 전등은 몇 달째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수는 없더라도 이 씨앗이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의미가 있어요. 정 선생님은 종종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 위에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었고
그 글자들이 파도에 지워지는 걸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은 모래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 말을 너희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야기가 세상에 남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의 강요도 시스템도 만들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자기 언어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었죠. 정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탁에 서서 조용히 칠판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언어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글로 남기세요. 그 글자가 한글이라면 그건 세상의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한켠에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비딘처럼 선생님이 될래요. 우리 동생들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 선생님은 천천히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꼭 안기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 말을 남겨주셔서요. 그날 밤 정 선생님은 처음 부톤섬에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포장 도로, 맨발의 아이들, 닭이 뛰놀던 교실, 그리고 낡은 학교 벽에 걸려있던 희미한 현수막. 이제 그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찌아찌아어 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였지만 그 안의 감정은 너무도 생생하고 순수했습니다. 우리 언어는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한글로 새깁니다. 그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 그건 백성이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 뜻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제 그 백성은 꼭 조선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그는 조용히 교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교탁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글이 세상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곳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정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작은 응원이라도 보내주세요. 그게 이 아이들에게 책이 되고 교사가 되고 말과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언젠가 또 다른 섬으로 또 다른 아이에게로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